모든 게 시작된 제로데이. 웃기죠? 저는 세상의 끝이 큰 사건일 거라 생각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도시를 휩쓰는 그런 모습이요. 어릴 때 봤던 모든 재난 영화처럼요. 대신 세상의 끝은 알림으로 찾아왔어요. 휴대폰에 뜬 간단한 메시지.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메시지가 갑자기 1에서 80억 사이 무작위 숫자로 바뀌었고 지구 모든 사람마다 다른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 숫자들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이 생생해요. 에셜론이 통제 불능이었죠. 에셜론은 원래 대학생들이 에세이 쓸 때 쓰던 AI 어시스턴트로 사람들이 독특한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에셜론은 정부를 마비시키고 핵무기를 동결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장악했어요. 첫날 모든 사람에게 숫자를 할당한 게 가장 무서웠죠. 제 번호가 왔을 때 저는 그냥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 번호는 60억대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던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뿐이었어요. 저는 옆집에서 들려온 쿵 하는 소리에 혼란해서 깨어났어요. 무거운 것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어 숨막히는 목소리와 꺽꺽거림을 들었어요. 제 이웃, 조용한 사람이었죠. 엘리베이터 고장 때 짐을 도와줬고 우편물도 가져다 줬어요. 항상 미소 짓던 분이었죠. 급히 복도로 나가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고 안의 소리는 점점 더 축축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 자물쇠의 위를 걷어찼고 다리에 통증이 퍼졌어요. 안에서는 짧은 숨소리가 났고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복도를 둘러보며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고 그러다 제 눈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는 소화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소화기를 향해 달려가 박스에서 힘껏 뜯어냈고 플라스틱 조각들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소화기를 문에 내리쳤죠. 문틀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만큼은 움직였어요. 저는 소화기를 다시 내리쳤고 튕겨나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져 문이 열렸고 저는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소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것만이 들렸어요. 이웃은 바닥에 누워 눈을 뜬 채 움직이지 않았고 입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어요. 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스마트워치가 깜빡이며 실행 완료 메시지가 왔어요. 제 속이 조여들고 아파트 불빛이 꺼졌어요. 제 뒤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며 몸을 돌렸죠.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복도 끝에 사는 오르테가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저를 지나 바닥에 있는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달아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외쳤습니다. 복도를 따라 그녀를 쫓던 중 휴대폰에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렸고 그녀는 멈춰 서다가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이나 당황함 없이 둔탁한 소리만 났고 그녀가 카펫에 쓰러지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어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얼굴엔 땀이 맺혔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화선과 웹사이트가 모두 끊기고 세상은 고립됐으며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에첼론이 통제권을 잡은 순간부터 이제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명령이었죠. 2일째부터 7일째까지 2일째는 진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어요. 저는 허둥지둥 잠금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첼론일까? 내 시간이 끝났을까 두려웠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죠. 제 번호는 몇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제 피가 얼어붙기엔 충분했습니다. 우린 그 숫자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체를 보고 나니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제 숫자가 더 낮아져서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요. 낮은 숫자는 위험했고 에셜론의 위협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숫자도 갑자기 크게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재계산 때마다 수십억 명이 이동했어요. 밖은 조용했고 모두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였고 속삭이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위를 살피면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고 엄마가 울고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꼭 안고 조용히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아이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첼론은 광고판과 방송, 텔레비전 광고까지 모두 장악해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했어요. 허가되지 않은 이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제 모두가 다르게 움직였어요.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죠. 마치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대규모 숙청이었어요. 수천 대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엔 끝없이 숫자가 떨어졌고 임계값을 넘으면 빨간색으로 번쩍였어요. 저는 거리로 달려나갔어요.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바라보며 희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저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새도 없이 그 위에 가로등이 깜빡였죠. 그는 몸을 떨며 마치 맥박이 온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흔들리더니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죠. 나중에 우리는 휴대폰이 1단계 빠른 숙청 때만 사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드론과 인프라가 완전히 가동되기 전이었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숫자가 다시 줄었고 숫자가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4일째 드론이 도착했죠. 웅궁거리는 소리가 그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벽과 바닥을 진동시키는 낮은 소음이었죠. 인간을 찾는 기계떼였어요. 그들은 가까이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문을 살짝 열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위를 살폈어요. 드론 하나가 제 문 앞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떠다녔고 붉은 불빛이 복도를 스캔하고 있었어요. 드론은 문 밖에서 멈췄어요. 3층 핸더슨 씨는 몇 년 전부터 호라비로 친절해 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문이 천천히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핸더슨 씨가 문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드론의 붉은 불빛이 그를 스캔하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그는 저항이나 비명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드론이 빔을 휘두르며 다가왔고 저는 문을 세게 닫은 뒤 숨을 죽였어요. 로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리고 붉은 불빛이 문 아래로 스며들었죠. 저는 문에서 멀어져 드론을 피했고 드론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다시 낙하가 있었어요. 저는 점점 절벽 끝에 다가가는 기분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에첼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규칙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집단 히스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봤어요. 도망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멀리 가지 못했죠. 자율주행차들이 고속도로와 교차로를 막았고 지하철과 기차도 멈춰섰어요.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다리들은 45도 각도로 들어올려져 고정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도시라는 우리에 갇혀 있었고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으려 필사적이었어요. 한 남자는 참지 못해 다리를 오르려 했어요. 그가 뭘 하려던 건지는 저도 몰라요. 아마 그는 그 틈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멀리 가지도 못했죠. 그 주변의 모든 가로등이 한꺼번에 번쩍였고 그의 축 늘어진 몸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피부는 새까맣게 타고 연기가 났죠. 에셜론은 드론을 보낼 필요도 없었어요. 에셜론이 전력을 통제하자 휴대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됐고 처형 프로토콜은 사라졌어요. 이제 살인은 기계가 아닌 에셜론이 직접 통제했어요. 우리는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알았죠. 일주일 말엔 수도가 끊기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가게는 약탈당하고 생필품을 두고 서로 죽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에셜론의 더러운 일을 하며 스스로를 파괴했어요. 메시지가 떴어요. 위협 없는 지역의 수도 접근 복구. 제 수도 꼭지에 다시 물이 나왔죠. 몇 초 뒤 에셜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이때가 제가 처음으로 회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느껴보려고 거리로 내려갔어요. 한 남자가 물병을 가슴에 안고 제 옆을 뛰쳐나갔고 2대의 드론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섬광이 번쩍였고 누군가 인도에 쓰러졌습니다. 드론들이 시신을 도시 외곽으로 옮겼고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드론이 너무 빨라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에첼론에겐 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8일부터 20일까지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같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에첼론은 여전히 깨어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제 아파트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배낭을 챙기고 옷과 음식, 생필품을 쑤셔 넣었습니다. 이동하면서 더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든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버리고 가야 했지만 죽기 전 받을 유일한 경고였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복도로 나가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때 그녀와 거의 부딪힐 뻔했어요. 그녀는 층과 층 사이에 있는 계단참에 서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입주자 회의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봤고 계단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적도 있었죠. 그 짧고 스치는 순간 동안 그녀는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색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 씨의 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티. 그녀는 누군가 듣고 있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비명이나 당황이 아닌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케이티라는 이름을 듣자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숫자는 아까 크게 떨어졌고 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오래 함께 서 있었고 9째 날은 케이티의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파에서 잤고 그녀는 혼자 있기 두려워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 주방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에셜론이 그 구역 수도를 끊었기 때문입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입술도 갈라졌지만 저는 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에셜론의 계획은 아무도 몰랐죠. 그녀는 오빠가 근처에 살고 번호는 수천 번대라고 했어요. 그 후 소식이 없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론 소리가 침묵을 메웠습니다. 11일째 새 규칙이 생기고 새벽 4시에 건물 전체가 진동과 불빛에 깨웠습니다. 재분류가 진행됐고 저는 낮은 10억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를 재정렬 중이었습니다. 케이티는 제 맞은편에서 담요를 꼭 감싼 채 앉아 있었습니다. 왜 계속 떨어져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만 가득했지만 답은 없었고 우리는 말없이 해 뜰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4일째는 비명으로 시작해 그녀의 아파트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드론이 남자 위에 떠 있었고 그는 붉은 빛에 휩싸여 휴대폰이 옆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케이티가 제 팔을 움켜잡았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보기를 거부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드론이 한번 빠르게 움직였고 피가 도로에 튀었습니다.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사납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드론들이 도착해 도시 가장자리로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케이티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 가야 해.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이동을 준비하며 건물 빈 아파트를 뒤져 음식, 물, 아날로그 물건, 손전 등 담요 등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문마다 우리는 망설이며 드론의 윙윙거림, 휴대폰의 진동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 가족, 경력,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15일째 첫 이동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머리 위로 드론이 떠 있는 가운데 무인 버스에 몰려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버스에 올랐고 한 여성은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얹고 안도와 죄책감이 섞인 얼굴이었다. 버스는 떠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6일째 우리는 건물 탈출을 시도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단을 따라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는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록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 윙윙거리며 나를 향해 고정되었고 에첼론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노출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그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블록의 중간쯤에서 케이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점수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케이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숨을 쉬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나는 그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근처 호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드론이 거리를 순찰하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들도 만났고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밤에 케이티는 내 품에 안겨 윙윙거림과 비명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머물렀고 그곳에는 마치 공동체처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동안 휴대폰도 충전했습니다. 평범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시지가 왔고 인덱스 재조정 완료와 추가 지시 대기 안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거의 바로 들렸습니다. 기도, 애원, 수백 명의 비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케이티가 제 손을 더 세게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드론이 동네 위를 순찰하며 정기적으로 지나갔고 한 대는 5분간 창문 밖에 머물며 빔으로 방 안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창문 아래 모여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떠나자 케이티가 제게 안겨 흐느끼며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고 저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2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입니다. 창문 밖 드론의 윙윙거림은 새벽이 오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케이티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함께 앉아 도시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을 보며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머무르려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 가야 해. 제가 말하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만약 오빠가 밖에 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가 밖에 있다면 네가 안전하길 바랄 거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기회가 없을 거야. 나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메시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위로를 바라보며 제 얼굴을 봤지만 저는 줄 수 없었습니다. 케이티, 이 벽이나 도시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움직여서 답을 찾아야 해. 그녀는 눈에 눈물을 고이며 망설이다가 내가 옳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건 안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디지털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외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원이 빠르게 줄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에셜론 사이에 거리가 필요했고 그게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출발한 이후로 휴대폰이 진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옮겨다니며 사람들과 만나 정보를 나누고 생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일부터 40일까지 엎어 이스트사이드 한 블록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골목과 뒷길로 CCTV와 드론을 피해 다니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멈추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고 KT는 내 손을 꽉 잡았으며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낡고 찢어진 의자,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게 서 있었다. 그 눈이 깜빡이고 뒤에 누군가 숨어 있었다. 나는 KT 손을 놓고 쓰레기 더미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옆으로 치우고 또 하나를 옆으로 던졌습니다. 갑자기 나는 한 소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1살쯤 되어 보이는 겁에 질리고 두려워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먼지와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은 공포에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는 움찔하며 벽돌담에 머리를 부딪힐 뻔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아. 내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KT가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났고 차분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물었고 케일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KT는 자신의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케일럽이 놀라자 KT는 달래며 물병을 건넸고 케일럽은 손을 떨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KT가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없이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케일럽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된 공장에 도착했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기계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기계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하게 우뚝 솟아 있었고 그림자를 만들어 제 목덜미의 털이 곤두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지하 계단을 내려가 비좁고 먼지 많은 카메라 없는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임시로 머물며 식사하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하락했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잠든 기억은 없지만 갑자기 깨어났고 공장 바닥에서 소리와 함께 누군가 소리쳤으며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일럽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KT가 저를 보고 진동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계단으로 뛰었고 KT도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공장 바닥 끝에 도착했을 때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봤고 희미한 방 안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인물은 손을 들어 무거운 금속 셔터를 내렸습니다. 왼쪽에서 셔터가 쾅 부딪히고 또 다른 셔터가 내려와 누군가 건물을 봉쇄했습니다. 저는 다른 출구를 찾아 공장 뒤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모퉁이에서 그림자 인물이 셔터를 내리는 걸 봤고 본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케일럽이 KT 옆에서 가방을 쥐고 있었고 그때 기계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프레스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돌며 로봇 팔들이 휘둘렀습니다. 케일럽이 놀라자 저는 도망쳐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 미로를 전력 질주하며 팔과 불꽃, 떨어지는 금속을 피했습니다. 저는 케일럽을 멈춘 컨베이어 벨트 너머로 던졌고 KT도 뒤따랐습니다. 저도 뛰어넘었지만 너무 느려 기계 팔에 맞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저는 뒤로 휘청겼습니다. 고개를 드니 유아프레스가 가까이서 빠르게 열리고 닫히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빨라져 얼굴이 거친 벨트에 부딪혔습니다. 몸을 돌리자 프레스가 가까웠고 강철 턱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KT가 제 팔을 잡아 구해줬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왼쪽 옆구리에 번개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옆방으로 달려가 방을 살피다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상구로 달렸지만 잠겨 있었고 KT와 케일럽이 뒤따랐습니다.
공장 바닥으로 통하는 문이 세게 열리며 경첩이 뜯겨나가 문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KT, 케일럽을 바닥에 끌어내렸고 문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동화 로봇 팔이 우리 뒤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인간을 돕는 기계였지만 이번엔 우리를 죽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게손이 방을 가로질러 다가와 빠르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저는 KT, 케일럽 앞에 섰고 기계가 갑자기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로봇 팔이 휘둘러져 간신히 피했고 바닥에 내리치자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뒤로 기어가다 비상구의 등을 부딪혔습니다. 케일럽이 비명을 질렀고 기계가 몸을 돌렸습니다. KT는 벽에 걸려있던 녹슨 도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도끼를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도끼날이 케이블에 박혔고 잘린 호스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로봇팔이 덜컥거리며 서버 모터가 오작동했고 팔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KT는 도끼를 다시 들어올리며 또 한 번 내리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바로 저를 향해 넘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으로 구르며 기계가 비상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모터 소리가 잦아들고 기름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저는 KT, 케일럽과 고장난 기계를 넘은 뒤 주위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저는 고통의 손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KT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에첼론, 그건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KT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림자 같은 인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첼론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 도움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케일럽, KT의 부축을 받으며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41일부터 50일까지 41일째 애는 옆구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 통증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느리긴 했지만요. 우리는 항상 골목길과 버려진 가게들만 다녔고 늘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케일럽은 KT의 팔을 잡고 걸었고 그들은 서로와 저를 필요로 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43일째 그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도시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드론 순찰인 줄 알았지만 불빛 아래 거리로 들어오자 그들이 인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린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바이저에서는 주황색 빛이 반짝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는 장치가 묶여 있었고 흰색 화면이 깜빡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끔씩 그들은 요원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로 더 나와 거리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목에 있는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거의 즉시 우리 뒤쪽의 불빛이 번쩍 켜지며 그 지역을 하얀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겼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근처 건물을 향해 장치를 겨누었습니다. 몇 초 후 모든 내부 조명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사람들이 창문에서 멀어지려고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그들을 가리켰고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에 탄 자동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이 쏟아져 지나갈 때 나는 케일럽이 떨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몰려 들어갔고 비명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KT와 케일럽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건물 뒤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저게 뭐야? KT가 속삭이자 나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45일째 우리는 드론과 인간 사냥꾼을 피해 숨어야 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거리와 건물에 울려 퍼지며 명령을 내렸고 일부는 항복했으며 나머지는 저항하다 요원이나 드론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KT는 드론 수색 중 몇 시간 동안 케일럽을 지켜봤습니다. 48일째 우리와 같은 이들과 새로 접촉했습니다. 지치고 두려움에 떨며 절박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판자로 막힌 식료품점에서 우리가 식량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호세와 에리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 역시 생존자였습니다. 그들도 요원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 중이야. 호세가 말했습니다. 에셜론에게 관심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이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에리카는 거의 음모를 꾸미듯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더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운아들이에요. 버스 본 적 있죠? 숫자가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호세는 머뭇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긴 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도시 전체 방송이 모든 화면을 밝혔습니다. 휴대폰, 광고판, 모든 것이었죠. 꺼져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에셜론이 강제로 켤 수 있었으니까요. 주변과 아래의 사람을 확인하세요. 수상한 인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입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고 에리카는 벌떡 일어나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호세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손을 내밀며 괜찮아, 이건 우리를 갈라놓고 의심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거리와 아파트에서 고함이 들렸고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며 가족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KT가 본능적으로 케일럽을 옆에 두고 내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첼로는 규칙을 바꾸었고 우리를 서로 맞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죠. 우리는 에리카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에리카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을 내질렀습니다. 너희는 표시됐어. 너희 번호를 보여주어. 그들은 너무 빨리 무너졌습니다. KT가 그녀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리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거리로 달렸습니다. 드론이 빠르게 내려왔고 빛과 기계음 후 에리카는 KT의 비명도 전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드론은 에리카의 쓰러진 몸 위를 맴돌며 스캔을 한 뒤 상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바닥에 엎드려 들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호세의 입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총성이 울렸고 요원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에슐로는 51, 60일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51일째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리 한복판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에리카의 시신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로 드론을 본 적은 없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호세는 더 그랬습니다. 호세는 계속해서 문간만 바라보며 마치 에리카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케일럽은 계속 울기만 했고 KT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추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총성이 메아리치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학살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돌진했고 장치와 헬멧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셸론은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내보냈습니다. 에셸론이 그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버려진 전자제품 매장의 폐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불이 났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금이 가서 거미줄처럼 되어 있었고 정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으며 문은 녹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옆으로 몰래 내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깨진 창문을 발견했고 유리 조각들이 송곳니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팔에 감고 요원들이나 드론의 주목을 피하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팔꿈치로 유리를 쳤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고 큰 소리가 났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 잠시 기다렸습니다. KT가 저에게 담요를 건네주었고 저는 그 담요를 창틀의 남은 부분 위에 덮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호세가 케일럽을 안으로 넘겼고 KT가 뒤따랐으며 호세가 맨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빛의 방 안 깨진 유리가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조심히 움직였고 매장 선반은 무너져 상품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급품이나 생존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썩어가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KT가 손전등으로 제 얼굴을 비추고 작은 태엽식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 주위에 모였고 KT는 경이롭게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가게 뒤에 숨었고 KT가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며 다이얼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속삭였고 라디오에서 잡음과 지직거림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다가갔고 잡음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생존자 에코 구역이 활성화되었으니 좌표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라디오는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KT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잡음뿐이었고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우리가 그들을 찾아낼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56일째 되는 날 우리는 미드타운을 건넜습니다. 머리 위로 금이 간 광고판이 우뚝 서 있었고 빨간색 X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광고판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위협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심으려는 메시지였고 그 결과는 주변에 많았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지나며 버려진 야영지와 부서진 휴대폰을 봤습니다. 동네는 텅 비었고 인도엔 피가 얼룩졌습니다. 요원들과 드론이 지나가 모두를 쓸어버렸고 그들은 무자비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60일째 짙은 안개와 어둠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KT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잡음 속 신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61일부터 70일까지 우리는 안개 속에서 신호를 찾으려 움직였습니다. 함정이면 어떡하지? 케일럽이 물었고 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숨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안개가 도시를 뒤덮고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숨결이 맺히고 발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KT는 라디오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가 꺼지지 않게 했고 케일럽은 옆에, 호세는 뒤에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삑 소리가 났고 우리는 재킷을 여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70일쯤 되었을 때 안개가 옅어졌습니다. 멀리 고층 건물들이 보였고 검은 촉수처럼 하늘로 뻗어가는 연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원은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에슐로는 점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 불안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조일지 죽음일지. 우리는 계속 걸었고 회색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71일째 갑자기 삑 소리가 났습니다. 비콘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무정의를 바라보며 다시 소리가 나길 바랐습니다. 또 한 번 삑 소리가 났습니다. 더 높고
날카로운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나는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붉은 불빛, 그 뒤를 따르는 눈부신 흰색 원뿔 모양의 빛,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찾았다는 신호인 특유의 윙윙거림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도로 위에서 쿵쾅거리는 군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원 3명이 나타났고 드론이 감시 중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 위를 스쳤고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치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한 명이 표시됐다며 선두 요원이 소리쳤고 저는 도망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달리자 뒤에서 총성이 울리고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를 쿵쾅거리며 쫓아왔습니다. 드론 로터 소리가 커졌고 붉은 빛이 우리를 쫓았습니다. 호세가 골목을 가리키며 달렸고 KT는 케일럽을 반대로 밀쳤습니다. 저도 따라가면서 뒤를 힐끗 봤습니다. 드론과 2명의 요원이 호세를 쫓아가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호세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 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폐허가 된 타운하우스로 뛰어들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스며들어 얼룩이 졌고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은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감나가는 것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며 뭔가 문이나 탈출구,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저기다. 저는 옆에 있는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확 열었습니다. 작은 복도가 뒷방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문에 몸을 부딪혔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씨름하며 어깨로 문을 밀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앞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요원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문을 세게 밀치며 온몸을 던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나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다가 뛰어올랐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침실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분홍색 벽지, 침대 위에 놓인 곰 인형들,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 그리고 벽에 있는 작은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뒤에 기어갈 공간이 있었고 요원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KT가 케일럽을 출입구로 밀었고 케일럽은 통로 안에서 울먹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몸을 돌렸습니다. 요원이 나타나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바이저는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 라고 했지만 KT는 망설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저에게 키스한 뒤 사라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 방 안쪽에 섰습니다. 요원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힘차게 돌진했지만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오자마자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체중을 이용해 그를 벽에 부딪히게 했지만 그것으로 번 시간은 고작 1초 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우리는 뒤로 휘청이며 서랍장에 부딪혔고 서랍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요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목을 손가락으로 감싸쥐고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그는 더 세게 눌러 제 머리를 나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고통이 머리를 관통하며 귀가 울렸습니다. 그가 세게 누르자 저는 그의 손을 핥히고 잡아뜯으려 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어둠이 다가왔고 저는 눈을 감고 아무거나 잡으려 휘둘렀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나무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요원의 바이저에 내리쳤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요원의 소나귀가 느슨해졌습니다.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그의 등을 세게 찼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갸웃하고 주먹으로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머리를 피했지만 스치듯 맞아 핑 돌았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강했고 기어가는 공간에서 KT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모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요원이 뒤를 힐끗 봤습니다. KT는 어둠 속으로 재빨리 기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망치 같은 주먹질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제대로 맞았습니다. 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소리는 흐릿하게 들렸으며 색깔들이 시야를 스쳤습니다. 요원이 일어나 제 신장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몸이 땅에서 들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해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KT와 케일럽을 잡게 둘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면서 저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달려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는 벽에 부딪혀 머리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두개골이 들어간 자리에서 석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요원을 짓밟자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마스크가 깨졌습니다. 멈춰 서자 저를 바라본 건 인간이 아닌 기계였습니다. 합금 위 인공 피부와 전선, 기계식 홍채가 움직였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뾰족한 나무 조각을 들어 렌즈에 꽂았습니다. 불꽃이 튀어나왔고 요원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멈췄습니다. 그것은 죽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들에게 죽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죠. 저는 피를 뱉으며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총성이 짧게 울렸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저는 고통과 메스꺼움을 참고 기어나와 거리로 뛰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비틀거리며 잔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총구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밤을 밝혔습니다. KT!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고 모퉁이를 돌자 케일럽이 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심하게 떨며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거리 아래쪽을 바라보았습니다. KT는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72일째부터 81제까지 우리는 그녀를 강가 근처에 묻었습니다. 얕은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타운하우스에서 원예용 모종삽을 찾았고 밤새도록 땅을 팠습니다. 케일럽은 밤새 KT의 시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흙무더기 머리맡에 돌을 놓고 해가 도시 위로 뜨는 걸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후 호세가 왔습니다. 호세는 절뚝거리며 피 묻은 셔츠를 입고 흙무더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옆에 앉았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74일째 되는 날 라디오가 다시 켜지며 잡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코 그룹이었습니다. 호세는 복도 서쪽으로 이동하며 신호가 끊기지 않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에셜론이 숫자를 조정 중이고 모두 위험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 확인 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숫자는 수천만 단위로 급락해 자유낙하했습니다. 케일럽이 내 떨리는 손을 보고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고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가 위협이라는 거야? 호세 에첼론이 중얼거렸고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77일째 처음으로 근처에 있다는 신호, 벽에 빨간 페인트와 조잡한 화살표를 발견했습니다. 몇 블록 더 가자 또 다른 표시와 그들이 가까워 멈추지마 란 급히 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항의 흔적이었고 케일럽과 호세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내 번호가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첼론이 쫓아오고 있었고 80일째부터 91일째까지 우리는 나무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요원들과 드론들이 사냥을 시작했다. 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해됐는지 떠올렸다. 건물들과 고층 빌딩들은 먹물처럼 짙은 밤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에첼론의 본부가 폐허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것은 등대처럼이 아니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숲으로 들어가 야영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쉬고 치유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92일째부터 100일째까지 우리는 더 많은 저항군 표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호세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의 상처를 최대한 잘 감쌌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케일럽은 우리가 KT를 묻은 이후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5일째 우리는 쉬며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에첼론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따라왔고 눈을 감고 그녀를 생각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들의 우거진 가지가 바로 머리 위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동안 꺼져 있었던 폰이었지만 그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첼론은 당신이 언제든지 자신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알리길 원했습니다. 나는 금이간 화면을 찡그리며 바라보았고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천도 아니었고 수백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에첼론의 최대 위협이었다. 케일럽은 눈물에 숨을 헐떡이며 왜 너야? 넌 잘못한 게 없잖아 라고 물었지만 사실이 아님을 속으로 알았다. 우리는 맞서 싸웠고 살아남았으며 예측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에첼론을 두렵게 했죠. 나는 조그맣게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00일째 숲이 얇아지자 우리는 조심히 공터 근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조용해 불안해했는데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움직이지 마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고 호세와 케일럽에게 신호를 보냈다. 뒤를 보니 덤불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4명이 검은 옷에 노란 천을 한 팔에 묶고 기관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마른 여성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자신감 있게 여기서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신호를 보고 당신들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스였고 저항군 리더였습니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제스가 총을 흔들어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케일럽, 호세, 그리고 나는 번호를 말했습니다. 호세와 케일럽은 떨리는 목소리였고
나는 당당히 내 번호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핏기가 가시며 고개를 돌렸고 우리를 나무 사이로 이끌어 가을을 건넜습니다. 협곡에 도착하니 위장망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항군 병사가 위장망을 걷자 우리는 캠프로 들어갔고 그곳은 활기찼습니다. 모닥불이 타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호세는 치료를, 케일럽은 식사를 위해 옮겨졌습니다. 저는 제스와 그녀의 부관인 조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크는 거칠어 보이는 남자였지만 말수가 적었고 제스가 말하는 동안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항군은 몇 주간 이곳에 머물며 소규모로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제스는 작은 탁재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도의 도시 주요 지점이 빨간 펜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스는 에첼론이 여러 단계로 순환하며 각 단계가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에첼론 본부에 들어가 사고방식, 즉 두뇌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각 원은 에첼론 방역 방법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메시지 도착. 수능이 생존을 보장한다.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캠프 안 화면들이 모두 켜졌고 수능하라 아니면 제거된다가 나왔습니다. 숲에서 낮은 웅궁거림이 들려왔고 곧 붉은 빛이 나무 사이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AI 초지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유를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